고전학파가 있고 케인즈 학파가 있었죠. 고전학파가 있고 케인즈 학파가 있었는데 적어도 18세기부터 1929년 대공황 요 시기까지는 그야말로 고전학파의 경제였어요. 고전학파의 경제. 뭐 간단하게 적어 드리는 것들은 요약에 불과하고 디테일들은 이제 본문 쪽에 이미 우리가 다 다뤘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장이죠. 그죠?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을 합니다. 정부 정책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라고 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GDP 물어보면은 생산함수만 쳐다보면 돼요. 얼마나 고용됐고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공황 시절에 시장 실패라는 사건이 생겼어요.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고전학파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고전학파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 본문 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도 커버는 되실 거예요.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후생 수준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시장을 맹신했다는 거예요. 우선 자유시장 경제가 모든 참여자들에게 만족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부의 초기 상태가 이제 분배가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은 그냥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엄청 착한가 봐요. 그죠? 이 초기 분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이자율 상한 정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시장에 불완전 요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균형이지 그거를 깨버리는 무슨 정책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 없어요. 따라서 임금과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 요게 이제 또 중심이었죠. 경제는 이제 신축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신축성을 전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나 구직 활동하는데 왜 일자리가 없지? 그런 실업 상태를 우리는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조리 자기 일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어떤 다른 시장 형태보다도 높은 경제적 후생 수준을 경제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제 제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돼요. 정부 정책 의미 없다 그랬죠. 왜 의미 없다 그랬지? 총지출 구성만 바꿀 뿐 Y를 바꾸지 못하니까. 그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은 그 크기만큼 소비 빠지고 투자 빠지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최선의 개입은 정책은 개입이 아니라 자유방임이다.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이 작용되고 그래서 수직인 AS 곡선이 형성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전학파 파트를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면은 이런 내용들을 정독하면서 하나하나가 왜 그런지 이유가 떠오른다면은 그건 빠른 속도로 더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테마입니다. GDP는 고용량과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고전적 이분법, 화폐의 중립성에 의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통화량 증가시키는 정책 하지 마. 확장적 통화 정책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시장에서 쥐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민간 소비 감소하고 동시에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여 총지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정리되시죠? 그지? 이제 고전학파하고 뭐 저 뒤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 안 해요.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하고 비교해요. 보통 둘이 좀 상극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 다음 중 케인즈의 견해와 다른 것은, 다음 중 고전학파의 견해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전학파가 실제로는 시장을 주도했었죠. 야경국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마. 하지만 대공황, 시장 실패와 함께 깨져버리게 됩니다. 깨져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1960년대 말
뭐 70년 정도 초 요 사이에 정부 실패라는 것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제 오일 쇼크가 대표적이었어요. 두 차례 오일 쇼크, 정부 실패, 정부가 알아서 다 했더니 망했다. 그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케인즈의 경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케인즈 학파. 케인즈의 경제 플러스 케인즈 학파가 돼버리게 됩니다. 자, 케인즈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에 맡겼더니 망했다. 시장에 맡겼더니 망했으니까 이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트주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케인즈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발표된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일반 이론이라는 것은 이 시장 저 시장 다 떠벌렸다는 걸 말해요. 예, 하나만 보지 않고 부분 균형 분석이 아니고 뭐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실업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고전학파적인 정책 처방이 설득력을 잃게 된 시대적 상황과 함께 부각이 된 것이 운이 좋아요.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요. 정말 이제 후대 손손 자신의 이름을 계속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시대를 잘 만난 것이고,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 및 시장의 즉각적인 조정 능력은 부정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재화시장 같은 데서도 안 돼요. 그냥 수요가 더 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다. 경직적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균형 회복 속도가 느리고 상당 기간 실업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업이 엄청 많습니다. 실업이 엄청나게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는 실업 없었어요. 완전 고용이 됐거든요. 완전 고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일자리를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게 만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부르지, 뭐 노는 사람들도 다 데려와서 일 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게다가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라 하더라도 완전 고용이 달성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경제 주체들의 현재의 선택이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변수는 화폐라고 합니다. 뭔 소리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가 화폐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게 일본의 상황하고 대공황 시절하고 되게 비슷했었어요. 비슷해서 일본도 오랜 기간 동안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대공황 시절에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부동산 있죠? 부동산. 이 부동산을 내가 구매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가격이 올라가겠지?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보통 구매를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때 부동산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도 디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겪었고, 그리고 이 대공황 시절에도 디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겪었는데, 민간들이 화폐 있잖아요. 화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화폐 보유이다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맞잖아. 그치? 화폐는 명목적으로 숫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살까 1억이라는 화폐를 보유할까 고민할 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면 당연히 화폐를 보유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화폐의 중립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실제로도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책의 효과가 없었는데, 민간들이 통화량 증가시키면 원래 그 중앙은행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요거 돈 생겼으니까 여기 가서 수요 증가시키고 저기 가서 수요 증가시키고 부동산 거래하고 뭐 주식도 좀 구매하면서 가격 좀 올려주고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웬걸 민간들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다 지갑으로 들어가요. 화폐 보유로 증가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화폐라는 건 지폐만을 말하는데요. 화폐 수요의 이 당시에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무한대였어요. 무한대. 표현 어렵다 그죠?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것은 이 경제에서 무슨 뭐 통화량 증가시키는 정책이 펼쳐지면은 다 지갑으로 흘러 들어가고 실물 투자 안 해요. 왜냐하면 물가 더 떨어지면 더 저렴하게 공장 지으려고. 부동산 투기 안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그때 사려고. 뭐 주식 거래 그것도 안 해요. 주가 떨어지면 그때 사려고. 이 당시에 그 화폐라는 것이 경제에 도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여기 지금 화폐가 우리가 한 번 증가시키지 않을 거예요. 2번 증가시키고 3번 증가시키고 10번 증가시킬 때니까 부동산 가격 올릴 테니까 빨리 그거 사고, 앞으로 공장 지으려면 비싸질 거니까 공장 짓고, 그러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변수가 화폐라는 것은 이 화폐라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뭐 사면 비싸질 것이다. 요게 유일하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 게 맞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비관적으로 기대해요. 정보의 문제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공장 짓고 만들어내야지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기가 좀 오래 갔죠. 대공황이 굉장히 좀 오래 갔고, 일본 보세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달리고 있다고. 실제로 이제 그 대공황 시절도 그랬고, 일본의 상황도 그랬고, 사실상 민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화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사람들 다 부동산 팔 거예요. 뭐 만들려고? 현금. 그지? 현금 만들려고. 그럼 경제가 돌겠습니까? 사람들 투자 안 해요. 공장 안 지어요. 뭐 확보하려고? 현금. 언제 공장 지으려고? 더 저렴해지면.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공장 부지, 토지 이런 거 가격 떨어지고 그때 하려고. 따라서 이 대공황 시절은 이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였다.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공급이 증가할 때 다 화폐 수요로 흡수가 돼버린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였다.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야지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경제가 돌고 도는 거라는 거예요. 대공황과 같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큰 수요의 충격이 외부로부터 주어져야만 대량 실업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뭐가 증가해야 되지? 유효 수요. 유효 수요.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은 유효해요. 봐봐요. 정부 지출이 올라가면은 그 유효 수요가 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공장이 더 굴러가고 돌아가고 더 많이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고용 수준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개인작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정책을 중시하는 정책 처방을 중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대공황 시절에는 민간들의 소득이 별로 없어. 돈이 없어, 정부가. 그래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 너무너무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케인즈는 주장합니다. 정부 지출 올리시죠. 그거 올리시면 경제 쭉쭉 살아납니다. 유효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각국 정부가 좀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무슨 유효 수요? 정부 지출 어떻게 증가시켜? 그래서 알면서도 못했어요. 알면서도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실상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아담 스미스 보이시죠? 그 연도 보세요. 엄청 옛날 분이시고 뭐 이분의 아이디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말이 조금 유명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질서가 유지되지 않냐. 그리고 재밌는 말을 남기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술도가, 술집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득이 발생했고 우리가 이제 저녁거리를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잘 이렇게 그 피력을 해줘야지만 경제가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각각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자신의 이윤만을 추구할 때 사회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있는 테마들 하나하나를 또 뒤에 가면서 나올 때마다 재차 점검을 할 것이라서 이제 흐름만 잡는 것에 목적을 잡습니다.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신고전파 종합. 신고전학파는 이게 거시경제학이 좀 어려워질 때 이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분들 참 수학적으로 참 거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해주셨어요. 1960년대 말 1970년대까지는 케인즈 학파가 절정을 이뤘었는데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적절히 운용하면 인플레이션이나 불황 없이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시장의 독점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다 뺏어오면서 다 정부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답시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 실패가 왔다고 이때 인플레이션이 엄청 크게 발생합니다. 사실 오일 쇼크, 석유 값 엄청 올랐다는 뭐 그 충격이 일단 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정부가 운영했는데 망했네 라는 사건이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 시기에 케인즈학파의 이론에 대한 동조자와 비판자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견 일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둘이 한데 모인 거예요. 여기서는 신고전학파, 신고전파 또는 신고전학파 종합이라고 합니다. 케인즈에 대해서 동조자들은 이분들이겠죠. 비판자들은 이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둘의 견해가 순간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신고전파 종합의 업적하면요. 미시경제학. 느낌 오죠? 그놈의 막 수학 엄청 쓰면서 거시 현상도 설명하려고 노력을 엄청 기울이시고 이게 이제 레벨이 엄청 올라가.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안 다뤄. 여기까지는 안 다룰 것인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W는 NPL이라면서 그죠? 그 신고전학파의 아이디어고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 기준 끝자락 가면은 솔로몬 모형 뭐 그런 거 있어요. 아직 뭐 모르시겠지만은 그 수학 가지고 또 막 엄청 수식적으로 복잡하게 따지는 이론들이 있어. 그런 이론들을 여기서 눈부시게 성장한 것이 바로 신고전학파 종합입니다. 미시경제학을 뭐 사실상 뭐 빌드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신고전학파 종합이라고 하는데 거시경제 이론을 재화시장, 화폐시장, 노동시장, 채권시장에서의 일반 균형 이론으로 나타내고 듣기만 해도 꼴보기 싫어요. 케인즈 학파의 모형은 일반 균형 이론의 특수한 경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특수하다. 원래는 AS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수평인 것이다.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떤 일반 균형이라는 근본적인 틀을 만드신 것이 바로 신고전학파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의 가정을 도입했더니 고전학파 모형도 되고 또 1년의 가정을 도입했더니 케인즈학파의 결론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엿볼게요. 뒤쪽에 가시면은 90페이지가 있어요. 90페이지. 90페이지 보이세요? 90페이지를 보시면은 고전학파와 케인즈를 비교했는데 그래프들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프의 축을 보세요. 축. 위에 대부자금 시장, 그 밑에 뭐 YR 평면 이런 거 있고 그 밑에 YP 평면 있고 오른쪽에 생산함수 있고 그 아래쪽에 노동시장 NW 평면 있죠? 요거 기준 잡은 거예요. 요 기준 잡았는데 보아하니까 왼쪽에 있는 케인즈는 고전학파는 AS가 수직이네. 가정 깐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케인즈는
AES가 수평이네 가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 틀을 짠 분들이 이제 신고전학파예요. 신고전학파. 되게 잘 쓰여요. 이 틀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학자들도 본인의 아이디어에 맞춰서 가정들을 거기 착착 밀어 넣으면서 계속 써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전학파는 이렇게 보자. 이렇게 Y, R, Y, P 앞으로 하나하나 다 배워요. 여기 이제 N, W 요거 N, Y 정도로 이 평면에서의 틀을 만드신 분들, 이 틀을 제작하신 분들이 바로 이제 신고전학파 종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시생의 적이죠. 그지? 적당히 할 것이지. 수식을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 근데 이제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 어렵게 공부하시는 거는 저희 주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는 조금은 직관적으로 쉽게 정오를 가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돈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전학파 종합은 굉장히 이 경제에 눈부신 거시경제학적으로도 이제 미시적 기초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세요. 자, 거의 비슷한 시점에 조금 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화론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화론자. 자, 일반적으로 통화론자라는 분들은 이쪽에 가까워요. 고전학파에 가깝습니다. 여기 이제 잠자고 있던 이제 고전계열들도 신고전학파 종합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요. 정부 실패와 함께 케인즈 계열들이 또 다시 한번 또 힘이 들죠. 그래서 이제 통화론자는 위쪽 견해에 가깝긴 하지만은 다시 케인즈의 견해가 살아나지는 못하는 시기에 이제 통화론자라는 분들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통화론자는 이름 보시면은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화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화폐 때문이다. 모든 게 다 화폐 때문이다. 이 경제에서 실업도 화폐 때문이고 경상수지 흑자 적자도 화폐 때문이고 뭐 모든 것들이 다 화폐 때문이다라는 그 통화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이 바로 통화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은 이제 섞여 있어요. 조금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이 고전 계열의 아이디어를 차용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고 이 통화론자라는 것은 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통화 아니냐. 근데 왜 위쪽에서 좀 따라온 것에 좀 견해가 가깝냐고 하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 경제가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 좀 독특한 모형이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신축적인 경제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60년대 후반 월남전, 1970년대 오일 쇼크의 결과 이게 문제였어요. 높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현상을 말하죠. 아니, 경제가 살아나면서 물가도 오르는 건데 어째서 그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동시에 보통 Y가 증가하는데 왜 떨어져? 이런 상황이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제 오일 쇼크예요. 오일 쇼크. 봐봐. 오일 쇼크면 원유가가 상승한 거지. 그럼 우리나라 원유가 상승하면은 GDP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죠. 근데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드라마틱하게 겪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시기에는 원유가가 엄청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어요. 이 원유가가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으므로 물가가 오르는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너무 힘든 거야. 기업들이 막 비싼 가격으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원유를 덜 쓰거든, 덜 넣거든 기계에다가.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과 Y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뭐 아주 자연스럽게 통화론자들이 자신들의 설 자리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또 유명한 사람인데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통화론주라는 범주에 묻기에는 훨씬 더 거대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통화론자의 아버지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분께서 이제 필두로 통화론자라는 아이디어가 기본적인 컨셉에 막 이제 들어가고 잡히게 됩니다.
이분들은 통화론자에 의하면 그 재량에 의한 통화 정책보다는 준칙에 의한 통화 정책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통화 당국이 살려야지 늘려, 뭐 자제시켜야지 줄여, 그런 거 말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K% 룰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항상 뭐 2%씩 조금씩 늘려주면 민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막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뒤에 교재에 적혀 있어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이용한 미세 조정은 어렵다. 힘들고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통화론자들은 화폐 공급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재정 정책보다는 금융 정책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역사적인 흐름에는 국제경제학적인 요소 중에서 뭐 화폐의 흐름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국제경제학 파트 가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1973년 있잖아요. 1973년에 그 미국이 그 전까지는 이 경제에서 화폐의 중심을 달러로 만들어 버렸어. 기축통화라고 불러요. 기축통화라고 부르는데 1973년에 포기합니다. 이게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 닉슨 행정부가 막 서부 영화 엄청 유명한 게 있었대요. 보난자라는 서부 영화가 있었는데 와 우리나라 지금 그러면 뭐 테러 엄청 당해. 그 생방송하는 시기에 꺼버리고 발표를 했어요. 더 이상 달러는 기축통화 아니다. 포기하겠다. 국가별로 알아서 환율제도 정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걸 킹스턴 체제라고 불러. 그 이후에는 이제 국가들이 알아서 변동환율 제도를 취하기도 하고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기도 해요. 그때 포기를 하고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뭐냐면은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통화론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미국이 돈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인플레이션을 수출했다. 인플레이션을 수출했다. 그 이유가 미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통화론자들은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통화라고 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통화론자의 기본적인 기조는 여기 그냥 정말 이름답게 통화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1980년대 직전에 우리가 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요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합리적 기대의 혁명. 합리적 기대의 혁명이라는 게 발생하지만 합리적 기대를 지금 설명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등장하면 매칭되는 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이후부터는 다시 둘로 갈려요. 둘로 갈려서 동시에 공존합니다. 지금 공존하는 적은 없었죠. 그죠? 뭐 고전 계열이 뭐 좀 이렇게 성장했던 시기, 케인즈 계열이 성장했던 시기, 약간 좀 합쳐져 있는 시기 있었잖아요. 다시 갈립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 크게 보면 새 고전 학파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 케인즈 학파라는 분들이 계시면서 위쪽 라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데려오신 새 고전 학파. 그리고 케인즈 계열의 아이디어를 거의 빌려오신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둘로 조류가 나뉜 다음에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새 고전 학파는 사실 둘로 나뉘게 되는데 뭐 컨셉은 비슷합니다. 정책하지 마세요라는 것인데 저기 고전 계열의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싶어한 이제 RBC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RBC. 자, RBC라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이 통화론자의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차용한 MBC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파별 정리 넘어가셔가지고 각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새고전 학파와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는 게 있죠. 1970년대의 경제학은 오일 쇼크와 함께 그리고 정부 실패와 함께 케인즈 학파에 대한 도전으로 요약을 합니다. 케인즈 학파에 대한 도전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뭐 필립스 곡선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케인즈 학파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물가가 오르고 Y가 감소하는 충격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합리적 기대라는 혁명이 발생했었는데
케인작파의 경제 이론이 사람들의 합리적 기대를 무시한다고 비판하고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세고전학파와 공급중시 경제학입니다. 공급중시 경제학. 다만 이제 공급중시 경제학은 어디에 두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패했거든. 예, 공급중시 경제학. 어디에 따로 배우지도 않아요. 여기서 배워야 돼. 첫 번째 세고전학파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저 뒤에 엄청 자주 많이 나오고요. 세고전학파는 고전학파 이론에 뭐 합리적 기대라는 거를 추가시켰다고 합니다. 이해 아직 안 가죠? 시장 청산을 가정해요. 고전학파의 아이디어 그대로 따라갑니다. 시장 청산. 어떻게 비자발적 실업? 그런 거 없어. 시장 청산, 신축 가정합니다. 정부의 불완전성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는 잠재 생산량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는 그 고전학파의 시장 논리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시장, 정부 하지 말라고.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정부의 개입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고전학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데리고 왔죠. 그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데리고 와요. 화폐의 중립성. 화폐의 중립성이야말로 고전학파의 고전적 이분법 아닙니까? 거의 그대로 데려온다고. 다만 이제 MBC는 조금 다른 견해를 밝히기도 하니까 위에 적어놨는데 이제 뭐 그런 디테일은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세고전학파는 신축적인 경제를 가정합니다. 뭐야 이거 고전학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데리고 왔지만 고전학파 시절처럼 무슨 AS가 뭐 수직 그 정도는 오바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이 고전학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포인트들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자유 방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되게 중요한데 짧게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확 할 거니까. 뒤에서 쭉 늘릴 거니까. 그리고 자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5년 이후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의해 주도되었던 경제학 경향은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타격을 받죠. 그죠? 시장 실패 이후에 엄청 올라왔지만 정부 실패와 함께 타격을 받았죠.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신고전학파 종합, 얘네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제 공급중시 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공급중시 경제학. 요거 이제 최근에 그 전 미국 대통령인 미스터 또라이라는 분께서 처음에 공약 내세울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법인세 낮추겠다. 법인세 낮춰서 기업들을 엄청 막 잘 굴러가게 만들겠다. 그러면 오히려 잘 굴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조세 수입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공급중시 경제학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중시 경제학자는 자원을 공공부문에 쥐지 말고 민간 부문으로 돌려라. 그리고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돌려라. 생산력의 증강, 물가 수준의 안정을 기도하려는 경제 정책상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망했어. 망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비교 대상이 못 되니까 여기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감세 정책을 증가시키면, 감세 정책을 하면은 조세를 줄여주면 저축이 늘어요. 저축이 늘면은 대부자금 시장 생각해봐. 우상향하는 저축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대요. 투자가 증가해요. 기업들의 투자가 의욕이 증대되면은 투자를 하면 원래 기술이 진보하니까 생산력이 증가해요. 생산력이 증가하면은 더 많이 만드니까 물가 수준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뭐 경제가 뭐 되게 안정화되겠다, 그지? 이때 물가 상승이 문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경제의 물가는 자동으로 조정되고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감세 정책을 펼치면 노동 의욕이 증대돼요. 맞잖아. 그지? 비례세 같은 거 조세 덜 내도 되니까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물론 우리는 이제 미시적으로 대체효과, 소득효과 나눠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아이디어 말고 좀 보편적으로 보면은 조세를 덜 내도 되면은
통장에 꽂히는 플러스가 더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면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생산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나라가 규제가 진짜 많아요. 기업에게 규제가 많고, 또 소비세, 뭐 조세 이런 것들이 또 엄청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많죠.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세. 그러니까 상속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스웨덴이 상속세가 없어요. 원래 되게 높았어. 원래 되게 높았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 스웨덴에 굉장히 굴지의 회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아요. 둘 다 알겠다. 잘 알아요. 하나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 그 기업이 스웨덴이었는데 이제 오너가 그거를 경영권을 이제 물려주면서 상속세가 너무 센 거예요. 상속세가 너무 세니까 막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려고 막 지분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도 똑같은 게 수요와 공급 논리 따라가거든요. 공급이 막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판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못 낼 정도까지가 됐어. 그래서 포기했어요. 상속 포기하고 이제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영국에 있는 기업이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대한 이제 부를 창출해주는 기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스웨덴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유명하죠.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상속세를 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매출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본사를 옮겼어요. 옆에 있는 국가로.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이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이 상속세 때문에 넘어가면은 원래 상시에 조세를 내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잖아. 기업이 유지가 안 되고 뭐 무슨 뭐 경영이 쭉 이어지면서 100년 기업 그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 그 결과 걔네들은 이제 막 돌아오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정부 조세 수입이 더 탄탄해졌대요. 우리나라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그렇게 큰 변화 잘 안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속세가 진짜 너무 세요. 실제로는 아니 그 돈을 빼서 다른 걸 하겠다고 하면야 좋아, 상속세를 뭐 낼 수 있겠지만 가업을 승계하는데 상속세가 너무 세니까 이거는 진짜 조그만 중소기업들도 넘기기가 너무 힘들대요. 최근에 그거를 비판하는 이 기자들의 조금 이제 편승하는 행태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또 틀린 말은 또 없어.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할 때 기업을 이제 승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기업은 이제 안 되지,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거 넘겨주는 과정에서 받았잖아. 또 넘겨주면 또 상속세 내잖아요. 벌면 나라한테 갖다 주니까 이건 뭐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실제로 지금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 그 각주 한번 보셨던가? 예, 각주 보신 적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얼마 안 됐는데 기억 안 나? 이제 독점 시장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끝자락에 적혀 있었어. 독점 기업이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상속세로 내버리면 정부가 신규 투자는 안 하잖아. 과연 경제가 잘 계속 올라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규제가 많은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고. 이 당시에도 조세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는 오른쪽에 계신 이제 아서 래퍼라는 분께서 계십니다. 랩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이분이 조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조세 수입이 늘죠. 조세 수입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정 영역을 벗어나면은 기업들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조세 수입이 떨어져 버린대요. 조세가 엄청 세면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하면 조세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현재 여기라는 거예요. 현재 너무 높다. 감세 정책을 펼쳐주면은 기업들이 신나서 일을 더 할 것이고 오히려 조세 수입도 올라갑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바로 이제 래퍼 교수예요. 래퍼 교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막 카페 이런 데서 막 냅킨에다가 그리면서 그런 일화도 있어요. 냅킨에다 이거 래퍼 곡선 그리면서 감세하시죠 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 이제 래퍼 교수예요. 근데 이분의 아이디어를 레이건, 그 당시 대통령 레이건이 옳다구나, 감세하겠다라고 이제 채용을 했는데 조세 수입이 엄청 줄어든 거야. 그래서 뭐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사기는 아닌데 뭐 사기꾼한테 당한 느낌? 사실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에 오일 쇼크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조세 수입을, 조세율, 세율을 낮추면은 뭐 무조건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펠트스타인, 뭐 보스킨, 래퍼 이런 분들께서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을 이제 주도하십니다. 신고전학파 또는 신고전파 경제학을 토대로 하였고요. 근데 이게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감세와 함께 정부 지출에 삭감이 필요한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데 이들의 경제 정책은 장애의 제거,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좀 돈 좀 벌어서 그 돈으로 자꾸 투자하게 만들어주자. 기업이 돈만 벌었다 하면 정부가 가져가는 경제가 무슨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 바로 공급주의 경제학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정책은 장애 제거, 세율 인하,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의 경쟁 이런 거 뭐 제약 걸지 말고 활발하게 하는 것이 이제 최선이다.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에 집중했는데 세율 인하. 근데 문제는 여기 1908년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 이 발발한 세계적 규모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켰고 그 결과 날뛰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이 비판을 좀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이 미시경제학적으로 이론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과연 현실 경제에서 잘 통용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쉽진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학자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끝내요. 물어봅니다. 근데 워낙에 중요하진 않다 보니 다음 중 옳은 것은 할 때 여러 가지 학파들을 등장시킬 때 뭐 한 줄? 공급 중시 경제학 한 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학 하면은 이게 요 시대적인 흐름에서 정부 규제가 세서 그렇구나, 좀 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좀 엮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도 정어를 가릴 때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각주는 한번 이제 보세요. 오른쪽의 각주는 한번 보시고, 그 있잖아, 그 각주, 인물 각주 제일 밑에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을 부추겨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그지? 3년간 세율을 25%나 대폭 인하시키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케인즈 학파는 지금 경제학의 사실은 거의 뭐 조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케인즈 학파는 이제 케인즈 학파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전개를 했고요. 되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대표자는 들어보신 적 있겠죠? 맨큐라는 분이 세케인즈 학파의 대표 주자예요. 이 경제에서 이 맨큐의 아이디어는, 아니 갑자기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가격을 조정하지? 가격은 경직적이다. 이 경직성을 강조합니다. 가격뿐만 아니고 가격에는 이 제품의 가격도 있지만 임금도 있죠. 그죠? 임금 역시 마찬가지로 경직적이다라고 주장한다고요. 이 경제에서 가격도 경직적이고 임금도 경직적인 이유는 되게 현실적이에요. 가격택을 바꾸려면은 시간 좀 줘야 돼. 맞죠? 현대적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임금 이미 계약했어요.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하고 있어. 갑자기 어떻게 바꿔? 이런 가격 변수들이 경직적인 게 현실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제는 신축적이진 않다. 경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메뉴 비용이라고 부르거든요. 메뉴판 갑자기 바뀌는 게 돈 안 드는 건 분식점밖에 없어. 분식점은 테이프 딱 붙이면 되잖아. 근데 백화점 가면은 그 수없이 많은 제품들 파는 기업들이 하루 만에 모든 백화점을 한 방에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돈도 많이 들고 수당도 줘야 되고 백화점 입점해 있는 동안 하면 안 돼요. 8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격이 빠른 속도로 조정되기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근거로 이제 모형에 담습니다. 재밌어요. 나머지 이론들이야 지금 본다고 머리에 이제 남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 최근의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케인지 학파의 견해를 따라가는 게 상당히 많고요. 이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 인정.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재정 지출도 증가시키고 통화 정책도 증가시키고 경제가 어려울 것 같으면 살리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일련의 과정들이 합리적이더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정치인들이 요거 세고전 학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케인지 학파를 좋아하겠습니까? 세고전 학파를 좋아하겠어요? 세케인지 학파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세케인지 학파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말도 맞는 것 같아. 이 경제에서 메뉴판 갑자기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렵고 실제로는 그 작업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든 것보다는 시장 상황 좀 주시해야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점유율의 문제도 있고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안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격 방어라는 문제도 있고 또 민간들이 계약할 때 보통 그 임금 계약하면은 1년 기본으로 가죠. 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올려줘요? 그지? 그렇게 올렸다가 낮추기가 어려우면은 막 딴 데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런 현실적인 경직성이 이제 지금 현재 실물 경제에서는 기본 원칙이 된단 말이에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고전 학파들이 실제로는 인원수가 별로 없고 이 세케인지 학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 사실상 99%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세고전 학파 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도 많지 않거든요. 대가들이 남아 있어. 대가들. 이게 문제야. 엄청나게 경제학적으로 진짜 명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남아있다 보니 없어지질 않아. 세고전 학파가.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본적으로 세케인지 학파의 견해가 현실 경제 상황하고 제일 가깝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도 보이시죠? 그지? 이 경제학이라는 것이 학파적 논의가 100%는 아니에요. 전체 뭐 30%, 40%도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학파 간의 논쟁거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큰 흐름을 머리에 잡아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분명히 전반적인 짜잘한 것들을 정리할 때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각계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드리기 전에 이제 거시경제학의 큰 두 조류 그리고 이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이거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은 거기에 강하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